나는 재산이 꽤 있는 편이다. 아파트만 해도 강남에 2채가 있고 제주도에도 땅이 제법 된다. 주식도 잘해서 매년 수익도 괜찮게 난다. 그동안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 주변엔 왜 사람들이 없는 걸까? 지난주 동창회에서도 나를 피하는 게 너무나 분명했다. 모두가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데 내가 다가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어지럽게 놓인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냅킨 접힌 부분을 반듯하게 펴주려 했을 뿐인데 술잔에 찌든 자국이 보여서 물티슈로 닦아주려 하니까 그냥 좀 편하게 먹자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 깔끔하게 사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하품을 한다. 내가 젊은 시절 주식으로 대박난 이야기,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비결 같은 걸 들려주는데 왜 지루해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뿐인데 게다가 그들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릇을 똑바로 정렬하고 밥알이 떨어진 자리를 깨끗이 닦는 걸 이상하게 쳐다본다. 한 번은 친구가 야, 밥 먹을 때는 좀 편하게 먹어.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라고 핀잔을 주더라.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식사 예절은 인간의 기본 아닌가. 어제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왜 매번 며느리한테 집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라고 따졌다. 나는 그저 신발장이 비뚤어져 있고 옷걸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조언해 준 것뿐인데 냉장고 정리도 색깔별, 크기별로 해야 효율적인데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렇게나 넣는다. 김치통은 꼭 왼쪽에, 반찬통은 오른쪽에 두어야 하는데 말이다. 내가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정리의 지혜를 전해주려는 건데 지난번엔 아들이 아버지, 우리 집은 우리 스타일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주말에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다. 손주들도 나를 불편해한다. 지난번에 손주가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다가가서 색연필이 삐뚤빼뚤 놓여있는 걸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크레파스 부스러기를 쓸어 담으려 했더니 울면서 방으로 도망가 버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저 이쁜 우리 손주가 깔끔한 환경에서 그림 그렸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 뒤로 손주는 내가 오면 자기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는다. 노인정에서도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을 때가 많다. 바둑알을 크기별로 정리하고 바둑판 먼지를 자꾸 닦다 보면 어느새 나 혼자만 남아있다. 신문도 꼭 반듯하게 접어서 날짜별로 쌓아두는데 다들 그걸 보고 김 회장, 여기가 도서관도 아니고 뭘 그리 깔끔 떨어? 라며 웃는다. 내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도 그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젓고 집으로 돌아가곤 한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게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도 밥만 먹고는 급한 일이 있다고 바로 집으로 간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 아내는 내 성격을 잘 받아주었다. 당신이 깔끔한 게 우리 집안 복이지라며 웃어주곤 했는데 5년 전 아내가 떠나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내가 자식들과 나 사이에서 많은 걸 완충해 주었나 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더러운 건 깨끗이 닦아주고 잘못된 건 고쳐주려 했을 뿐인데 말이다. 내 충고가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거라 믿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꼰대라고 하던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참 서글프다. 돈은 많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나도 이제는 답을 찾고 싶다. 혹시 내가 너무 깔끔한 게 문제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리정돈은 인생의 기본 아닌가? 나는 그저 모두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인데 왜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걸까?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습관과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노자의 말씀처럼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야 더욱 빛난다는 진리를 잊은 겁니다. 시니어 세대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너무 자주 조언하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연못과 같습니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듯 강압적인 조언은 상대방의 마음에 물결을 일으켜 오히려 거부감만 만들죠.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맑은 연못에 큰 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것뿐인데 왜 젊은 사람들은 이걸 꼰대라고 부를까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약은 좋은 것이라도 억지로 먹이면 독이 되는 법이야. 내 경험이란 약도 상대방이 원할 때 조금씩 건네줘야 하는 거지. 문제는 조언의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다가가되 가을 하늘처럼 겸손한 자세로 먼저 경청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경험을 한번 들어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혜로운 정원사가 식물을 돌보듯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꽃은 강요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과 때를 기다려 스스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강요가 아닌 제안으로 다가가면 봄날 꽃봉오리가 스스로 터지듯 상대방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둘째, 우리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합니다. 인생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모든 꽃을 똑같은 모양으로 자라게 할 수 없듯이 사람도 각자의 방식대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만의 잣대로 모든 꽃을 같은 모양으로 다듬으려 하죠. 앞서 이야기한 72세 기업인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주변을 재단하려 합니다. 며느리의 살림살이, 자녀의 육아 방식, 이웃의 생활 습관까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바이올린처럼 연주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은 각각의 악기가 자신만의 소리를 낼 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삶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듯 각자의 삶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8세 김 선생님은 며느리의 살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방식이 많이 달라졌나 보네. 나도 배워야겠어. 마치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부드럽게 내린 이 한마디에 며느리의 경계심이 녹았고 오히려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먼저 다가왔다고 하네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되는 법입니다. 셋째, 경청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두 배는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마치 텅 빈 그릇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죠. 72세 박 어르신은 이런 비유를 하셨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주전자와 같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물을 따르는 주전자가 되어선 안 되고 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어야 해. 박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데 마치 따뜻한 햇살이 창가에 있는 화분을 감싸듯 편안하게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모든 분들이 박 어르신 옆자리를 차지하려 한다고 하네요.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실천하신 거죠. 경청은 겨울 땅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하얀 눈과 같습니다. 조용히 내려앉아 그저 포근하게 감싸주기만 해도 그 아래에서는 새싹이 자랄 준비를 하듯이 진심 어린 경청은 새로운 관계에 싹을 틔우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칭찬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칭찬은 마치 정원사가 뿌리는 물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뿌리가 썩고 너무 적게 주면 말라 죽습니다.
적절한 때에 알맞게 주어야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칭찬도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때보다 못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칭찬은 마치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그 속에 숨은 비교와 자만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맑은 거울과 같아야 합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추되 판단하지 않죠. 요즘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기쁘구나.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이런 식의 순수한 칭찬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50년 넘게 해로한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할머니께 오늘도 참 예쁘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할아버지 눈에는 20살 때의 신부가 그대로 보인다고 하시네요. 이처럼 진정한 칭찬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다섯째,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인생은 마치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작은 물웅덩이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도 흔들리지만 깊은 바다는 큰 바위도 조용히 품어냅니다. 장자는 작은 그릇은 작은 것만 담을 수 있고 큰 그릇은 큰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유는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만 수백 년을 산 늙은 소나무는 폭풍이 와도 미동도 하지 않죠.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83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마치 산책과 같아.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러워질 때 주변 사람들도 더 편안해집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런 여유는 마치 따뜻한 봄날의 공원과 같습니다.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고 아이들은 뛰어놀아도 되고 젊은이들은 사랑을 나누어도 좋은 그런 포용의 공간 말입니다.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고 세대 간의 벽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법입니다. 이런 지혜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자고 다짐해보세요. 둘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고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보세요. 셋째, 매일 저녁 오늘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넷째, 하루에 한 번은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해주세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방식을 보며 나와 다르네? 가 아닌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식들에게 잔소리할 시간에 안아주고 칭찬해 주었더라면 좋았을걸.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지금이라도 실천하면 좋겠죠? 공자께서는 인생 삼락 중 하나로 많은 법과 사귀는 즐거움을 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더 많은 이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살아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 이제는 지위나 부가 아닌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